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찬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0월 22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웜의 소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늘 감사의 인사만 전하다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회사명 체슬리, 장명의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3프로에서도 설명하셨고 다른 여타의 방송에서도 설명하셨죠.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기장도 좋지만 저는 위기와 고난의 승객을 위해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체슬리 슬램버그 같은 기장을 바랍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런 전문인과 회사 직원분들을 보며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집니다. 전 예측이 아닌 지혜를 배우러 방송을 듣고 방송 중 행간의 의미를 보물처럼 찾는 맛으로 늘 아침을 기다립니다. 혹여나 승객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질책에 지치실까 걱정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언젠가 찾아뵐 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욕 들어먹고 마음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어제 말씀도 드렸지만 그 빌런은 빌런의 대로 또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가슴을 후벼 파는 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도 혹시나 이 남의 단점은 보고 나의 대들보는 못 보고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제 마음 자체가 오만해지고 교만해지면 그러면 주식시장은 제가 얘기한 대로 교만한 자의 무덤이다. 2년 전에 굉장히 교만해 보이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사라 하던 사람 그 사람 이런 걸 보면 이 주식시장은 교만한 자의 무덤인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 끝이 안 좋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제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는 걸 갖다가 항상 이렇게 좀 견제해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의 단점, 제가 틀린 것만 찾아서 올리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든지 이렇게 교만할 수 있는 마음을 옆에서 회초리를 그 정도로 이런 악플을 해도 제가 교만해질 수 있는 마음을 다 잡아주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지치기는 합니다, 솔직히. 사실 이번에 추석 때 그 방송 없이 그렇게 자고 싶을 때까지 자고 애들 보고 그 자체만 하더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때도 한 번씩 그런 마음도 조금씩은 좀 쉬고 싶다는 마음도 들지만 지금은 쉴 때가 아니죠. 쉴 때가 아닙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G드래곤, BTS, 블랙핑크 뭐 그뿐이겠습니까, 그죠? 강남스타일의 싸이 뭐 그런 어떻게 보면 동생들이고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그죠? 우리가 코리안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만들어준 그런 동생들의 노력이 있는데 그러면 그 아이돌들은 보면 그 박진영 씨가 얘기했잖아요. 연습생들 데리고 너네들 지겹지, 힘들지, 지치지, 하기 싫지. 근데 이걸 매일같이 그렇게 하기 싫은 걸 꾸준히 반복해야 그래야 내가 목표로 한 걸 이룰 수 있다고. 근데 그 주식도 재밌습니다. 그게 적성에 따라서 이 예금처럼 그냥 딱 내가 투자할 때부터 만기까지 확정적인 거 저는 예금을 안 합니다. 적금. 예금이 아니라 적금을 안 합니다. 옛날에는 했지만 지금은 안 합니다. 근데 이 정확하게 저점을 맞추고 고점을 맞추는 그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래서
재미있습니다. 도전을 할 만한 시장이잖아요. 맞추기도 힘들고 틀리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 보면 또 제 주변에 투자 고수들, 그런 슈퍼개미들, 그렇게 성공한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제도권에도 피터 린치 같이 1977년부터 90년까지 하셔가지고 한 번도 손해를 안 냈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 오타니가 너무 잘하지만 주식업계에서 77년부터 1990년까지 한 번도 손해를 안 냈다. 그리고 연평균 수익률이 29.2%예요.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에이, 그거는 미국 시장이라서 그렇지. 그런데 1977년부터 한번 보시면 78년, 79년에 1차 오일 쇼크, 그리고 79년 6월 달에 그때 폴 볼커가 페드 의장이 되면서 금리 확 올려버리죠. 그러면서 1980년 리세션, 그리고 1981년 말부터 1982년 더블 딥이 나오면서 또 두 번째 리세션. 그런 킹달러, 페드의 금리가 20%, 그런 장 다 겪었고, 또 1980년에 9월 달에는 이란 이라크 전쟁도 터지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뭐 얘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한 번도 펀드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내지 않고, 1987년에는 블랙 먼데이도 있었죠. 그런 저런 거 다 겪으면서도 연평균 29%. 그렇게 또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대기록이 있고, 그런 시장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잘 될 때, 못 될 때 계속 잘 되기만 하면 오히려 더 매너리즘에 아마 빠질 거예요. 그런데 올 상반기에 굉장히 저희가 잘했고, 그래서 뭔가 이게 시장에 역습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시장이 부러지면서 그런 역습이 있을 건가 했더니 또 주도주의 이 전환이 있었었죠, 최근에. 이런 저런 게 다 보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마지막 상위 10%에서 상위 5%, 상위 1% 안에 들려면 그걸 다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질책에 지치지 않고 오타니 쇼헤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체슬리가 오타니 쇼헤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요즘은 또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너무 그동안의 평균치에 전반에 올해 상반기에 6대 0으로 이겼는데, 이 9대 0, 10대 0 이거는 너무 욕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욕심을 좀 내야 되겠어요. 일단 오타니 쇼헤이, 그전에는 또 이성엽 선수의 8회 말 투런 홈런처럼 그렇게 저의 특기 중에 하나가 약간 고난이 왔을 때 또 이 승부욕이 발동을 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겠죠. 감사합니다. 25년 하반기 제 포트에는 반도체가 없습니다. 토토 아빠님이시고 타이밍을 놓치니 들어가기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9월까지 계좌 수익률이 거의 제자리였다가 최근 2, 3주 사이에 30% 정도 되는 듯합니다. 만약 그때 이리저리 지수에 휘둘렸으면 성과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향후 3에서 6개월 후 30% 정도 오를 종목에 농사 짓듯 묻어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토토 아빠님도 고수시다, 그죠? 오늘은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딸의 생일인데 처음으로 미역국도 못 끓여주고 마음이 안 좋았는데 친구들이 케이크도 켜주고 저녁도 같이 먹고 정말 감사한 저녁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다 은혜입니다. 채밀턴이 되어 고품격의 영상으로 모닝브리퍼와 웜의 심박을 들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딸과 함께 스트레이키즈 콘서트를 보러 갔어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을 보면서 문화 강국의 위상이 실감되었고 자연스럽게 JYP의 실적을 예상하고 있는 저의 모습에 놀랐던 하루였어요. 여기저기서 노래를 따라 부르고 흥겹게 즐기는 세계 팬분들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문화 강국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네. 제가 아이들 대학생들이나 이렇게 오면 고등학생 자녀들 데리고 오시면 제가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 뭐냐고. 아이폰. 그러면 3년 전, 5년 전에 아이폰을 살 때 그 답은 뭐 용돈 모은 거라도 그 애플 주식을 샀었으면 그 아이폰 가격이 나온다고. 그리고 70만 원, 60만 원 정도 했던 아이폰 가격이 계속 150만 원, 17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가격 상승이 있을 때마다 애플 주식을 옛날부터 들고 있었으면 네, 평생 아이폰 비용 다 나온다고. 그죠? 이 스트레이키즈나 이 콘서트를 보러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직 이 콘서트를 즐기고 많은 사람들이 즐긴다면 내년에도 BTS가 나오면 나는 갈 거야. 네, 그러면 똑같아요. 내년에 BTS 완전체 콘서트를 보러 갈 때는 아마 그럴 겁니다. 아, 그때 하이브 사놨어야 되는데. 네. 그런데 하이브를 언제 사야 되느냐? 뭐 이번에 이런저런 노이즈가 많고 방시혁 의장 노이즈가 왜 이런 주식을 삽니까? 저희 고객분 중에 어떤 분이 그렇게 문자를 저한테 보내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노이즈가 있을 때 사야죠. 이재용 부회장께서 예전에 이런저런 재판 받을 때 삼성바이오가 28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때 사야 되죠. 왜 이럴 때 이런 주식을 삽니까? 네, 그런 노이즈가 나니까 이런 우량한 주식을 사는 거죠. 네, 주식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여러 가지 필수 소비재처럼 쓰는 거 그거 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유튜브 프리미엄 컨텐츠 저는 프리미엄으로 구독하면서 구글 주식 사놓으면 되잖아요. 구글 주식 주가 올라간 걸로 프리미엄 회원비 100년치 다 나오잖아요. 100년치.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좋은 댓글 적어주셨습니다. 새벽에 잠이 깨서 웜의 심박을 틀고 누웠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더군요. 전무님의 푸근한 마음이 목소리로 전달되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여럿 재우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새로 오시는 고객분들 중에 부부께서 찾아오시면 딱 보면 누가 누구를 데려왔는지 딱 보이거든요. 아내분이 남편을 데려왔든지 남편분이 아내분을 데려왔든지 아니면 두 분 다 이렇게 애청자신지 네, 그게 보이는데 네, 제일 민망할 때가 아내분이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저희 회사 찾아왔는데 남편분께서 전문의 목소리는 네, 매일같이 침대에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잘 때 틀어놓고 자는데 그걸 옆에서 듣는다. 예, 그 말씀 하실 때가 제일 좀 민망할 텐데요. 네, 요즘 우리 수면 부족 그죠? 잘 자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네, 멜라토닌인가 네, 그런 거 드시지 마시고 네, 그냥 웜의 심박. 저번에 어떤 분은 맨날 1.25나 1.5로 듣다가 0.8배속으로 하니까 정말 바로 잠이 들더라. 그런 또 하나의 네, 비기를 또 얘기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체슬리 팀을 만난 이후로 함께 동행하는 것이 든든합니다. 네.
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인턴 5개월 차 되었고요. 오늘 처음으로 5회 연속 지수 맞추기 성공한 날입니다. 아, 그래요? 양양양양 맞아요. 야, 아이디가 날쌘 거북이님이시다, 그죠? 거북이면서도 날쌔게. 네,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셔야 되죠. 네, 길게 보고 토끼가 아무리 먼저 달려가도 결국 나도 내가 목표로 한 지점까지 갈 거야. 네가 빨리 뛰어가든 말든. 네, 그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보통은 느린 토끼가 되죠. 그죠? 여긴가? 여기로 갔다가 저긴가? 절로 갔다가 근데 막 뒤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날쌘 거북이님. 자,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음봉 맞췄는데 주식이 내려가니 기분은 꿀꿀하네요. 이 또한 마음 공부가 덜 돼서이겠죠. 인턴 생활 4개월 지났는데 아직도 배울 게 너무너무 많은 것 같네요. 채슬리에서 인생 공부, 주식 공부하는 게 즐거움입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대댓글로 많은 분들이 또 축하해 드렸습니다. 우리 제니팡님은 저는 5일째 틀렸어요. 오대리님 거 컨닝 하다가요. 어제 분명히 외인 선물 옵션 봤을 때는 음봉이었는데 살짝 양봉 될 것 같기도 했거든요. 내일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댓글 읽으실 때 인사이트를 주시는 점이 좋습니다. 다만 기사를 같이 읽는 컨셉인데 전무님 인사이트를 양념으로 추가하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너무 앞에 웜의 소통을 좀 길게 하다 보면 기사를 너무 그냥 막 시간 맞춘다고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도 그냥 기사만 읽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어제도 그랬습니다. 이 얘기하면 시간이 또 1시간 10분 넘어갈 것 같아서 얘기하려다가 그냥 넘어간 게 많은데 좀 기사 읽다가도 꼭 말씀드려야 될 게 있다 싶으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다르다라는 말은 처절하게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로 들려요. 섹터별 순환매 속도도 빠르고 미국 빅테크들 실적 발표도 줄줄이고 정신없는 10월이네요. 채슬리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꼭 붙잡고 있습니다. 용 하셨습니다. 매일 듣고 있습니다. 그런 저도 대견하지만 이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몸의 심박 영상을 만들어주시는 전무님도 하셨습니다. 나한테 다가오는 좋은 일,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쁜 일, 나쁜 사람도 모두 은혜라는 말씀, 제 경험상으로도 맞는 말씀 같습니다. 주식과 인생을 모두 배울 수 있는 웜의 심박을 들을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우리 공진단님은 교회 안 다니시는데도 큰 거 깨달으셨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비염도 물러거라입니다. 고맙습니다. 그저께 아침에는 콧물이 좀 줄줄줄 나다가 오후 되면 또 싹 사라지고 또 제가 이 비염이 약간 신경성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받으면 코가 좀 안 좋아지고 그리고 저는 또 잘 때는 양쪽 코가 또 뻥 뚫립니다. 그래서 약간 신경성이 있는데 그동안에 코 상태가 계속 좋았다 그죠? 그래서 장이 나쁘지 않았는데 장이 또 나중에 좀 어려운 구간 들어가면 또 코가 안 좋아지고 그러기도 합니다. 다음에 오를 섹터는 바이오? 이렇게 또 적어주셨고요. 수능 코앞에 두고 태윤이 눈치 보느라 저도 모르게 잔소리 튀어나갈까봐 요즘 얼굴도 못 마주치고 있습니다. 정말 주식까지 일임 안 해놨으면 관리하느라 스트레스를 몇 배로 받을 뻔했습니다.
전무님 성격 중에 가장 부러운 거 그냥 툭툭 하는 거예요. 뭐 해주세요 하면 해보겠다고 말하고 어느새 실행하고 계시고, 네, 저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좀 고쳐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웬만하면 그죠? 이게 좋은 의도고 좋은 영향을 주는 건가? 나와 내 주변 사람들한테 그게 좋은 의도인 거면 그냥 해보는 겁니다. 그냥 너무 힘든 거 그런 거면, 불가능한 거면 못하지만 조금 귀찮고 그런 거면, 저도 워낙 게으른 사람이라서 일단은 뭐 하면 그러면 한번 해보지, 일단 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는 INTJ, I로 시작하시는 분 있잖아요. 뭔가 딱 정해지면 바로 실행력이 좋으신 분들, 그리고 꼼꼼하게 끝까지 밀어붙이는 분들. 저는 일단 시작은 잘하는데 끝을 잘 못 맺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많은 일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는데, 주변에 그렇게 I랑 J랑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옆에 계시면 끝까지 이렇게 추진을 해줘서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랑 완전히 성격이 다른 분들이 옆에 계셔야 저의 아이디어랑 이런 게 날개를 달게 됩니다. 그래서 저랑 완전히 다른 성격의 분을 되게 존경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량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전무님 덕분에 단기간에 약 200% 이상 수익을 많이 올리고 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결혼 35주년 기념일 축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야, 국장이나 미장이나 수익률이 가슴을 지나 어깨 위까지 가는지라 서서히 현금화 시키고 있습니다. 조정 장세가 곧 올 것 같은 예감입니다. 그래요? 네. 우리 제가량님도 고수시죠? 네. 아유, 올해 참 큰 수익 내시고, 그죠? 또, 결혼 35주년. 야, 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채슬리 인턴십에서도 채슬리 AI 보고 싶습니다. 네, 요 부분, 인턴십에서 투자 읽기 때 일주일 이렇게 서머리 해드릴 때 채슬리 AI 보여드리고, 제가 인턴하는 분들은 굳이 AI 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하면서 일주일마다 업데이트는 해드리는데, 약간 이제 고수가 되신 분들은 이번에 옵션, 외국인의 옵션 그 변동 내역, 그죠? 그런 거를 아마 잘 활용하실 수가 아마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거에다가 또 하나가 작년처럼 이렇게 중간중간 단기 패닉 셀링이 나왔을 때, 그때 딱 매수 들어가는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작년에 썼으면 한 40% 수익 나왔죠. 작년에 우리나라 코스피 9% 마이너스, 코스닥 마이너스 21% 났는데, 그 채슬리 AI의 매매 신호 그것만 해서도 40% 수익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좀 어스랑 얘기를 해서, 지금 구독료 채슬리 AI만 들으시는 분들도 사실 지금 1년치 하시면 1년치가 30만 원인가? 한 달이 30도 아니고 1년치가 30인가? 뭐 얼마로 되게 저렴합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인턴분들이 그냥 뭐 한 10,000원 더 내면 볼 수 있게끔 그게 가능한지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계속 얘기를 해주십시오. 해주시면 요즘 바쁘게 지내다 보니 보내주신 책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남겨주신 말씀처럼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채슬리 인턴 활동하면서 과거에 제가 어떤 점으로 인해 지금까지 수익률이 정체되었는지 하나씩 깨닫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배워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으나 조급해 하지 않고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야겠어요. 내일도 외근으로 이동하면서 책 잘 읽겠습니다. 네, 우리 뚜벅이 투자님. 뚜벅 그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시면. 근데 우리 뚜벅이 투자님도 보면 그동안에 중간중간 댓글 보면 이미 중수를 넘어서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시작인데 잘 할 수 있겠지요? 저는 느긋한 성격이라 기다리는 것은 잘합니다.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백년설님. 네,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 엉터리 방법으로 아무리 연습해야 안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 친구분 중에 완전히 만능 스포츠맨 계시는데 그 아저씨랑 스키장에 가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데 딱 그러셨잖아요. 밑에 보면서 저렇게 백날 타봐야 아무 실력 안 난다고. 네, 그분은 아예 국가대표 출신 분을 스키 국가대표 출신을 직원으로 뽑아가지고 네, 그날도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또 그 굉장히 스키를 잘 타시는데도 그 국가대표 출신 분하고 처음에 기본 자세, 이 항아리 앉는 자세 있잖아요. 네, 그걸로 크게 애쓰자 거리면서 또 처음에 기본기를 한 30분 하시더라고요. 꼭 그러고 타야 된다고 하시면서. 네, 그런 우리가 기본기를 다지는 과정이 축적이 돼야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급한 분들은 그 기본기 과정을 절대 안 합니다. 네, 절대 안 하고, 그거 그냥 바로 빨리 나가서 막 이렇게 활강하면서 이 엣지 거는 법도 아직까지 제대로 안 익히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죠? 초보자 코스에서는 사고가 안 나죠. 네, 근데 야 이거 뭐 이 정도면 이제 탈만한데 하고 고급 코스로 용평의 저기 다이아몬드 코스로 올라가면 거기서 이제 활강하다가 제동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큰 사고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이치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느긋한 성격이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처음 기본기를 다지는 그 과정을 참아낼 수가 있거든요. 사람 마음이 조선모사라고 그렇게 힘들게 하던 반도체 요즘 잘 가니 그래도 우리나라는 반도체지 하는 마음에 나 역시 일관성이 없네 하네요 하셨습니다. 빈치웨이 투 나스닥 룰 2 주도주라면 차트와 PR은 무시하라. 와 중요한 얘기다 그죠? 네, 일단 주도주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도 많이 하고 늘 생각하는 건데 그 에너지가 이제 끝났다 싶을 때 네, 주가의 하루의 움직임을 보면 요즘 왜 이렇게 약하지? 네, 이런 식으로 그 에너지가 약해졌다라는 게 느껴질 때 네, 그때 뭐 차트 보지 말고 그냥 팔면 되고 에너지가 강하면 그냥 사면 되고 그죠? 네. 제가 AI 가입하고 매일 아침 저녁 영상 볼 때마다 그런 거 다 사기라고 킥킥대던 아들이 추석 때 저금한 돈 1,200을 주식에서 불려달라고 맡기네요. 그 바람에 본캐는 신경 못 쓰고 방치한 채 부캐인 아들 돈 운영하느라 노심초사합니다. 수익을 내줘야 주식에 관심을 가질 테니 방송 보면 열심히 해봅니다. 네. 근데 아들 돈도 그 뭐 3개월 만에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진짜 마음이 급해져서 안 되겠죠. 네. 패딩 사려고 기다렸는데 아쉽네요. 전 뽑기에 너무 약해서리.
경품 행사에 한 번도 당첨이 되어 본 적이 없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도전은 계속 해볼랍니다. 또 작은 희망에 기다리면 즐겁네요. 네, 여기 보기 님이신데 네, 경품이 아니라도 어떻게든 예, 받아가실 수 있게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 계속 아침 모닝 브리프도 그렇고 예, 댓글을 계속 좀 한번 남겨줘 보세요. 네, 그러다가 네, 한번 딱 걸릴 때가 있으실 겁니다. 보조금 받는 게 걸리긴 하지만 미중 패권 전쟁 어부질이 수혜 기업으로 태양광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몸의 심박 보며 미래 예측해 보는 게 재미있네요 하셨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나의 길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바르게 살다 보면 파울로 코엘류의 연금술사처럼 우주가 내 편이 되어준다 생각합니다. 네. 궁금한 게 너무 비싸다고 판단이 되면 랩에서도 현금 비중을 유지하나요? 네, 저희 랩은 저희 랩도 현금을 한때 막 50, 70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산책 중에 지금 시점이 98년 LTCM 파산했을 때랑 조금 비슷한 감이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하는데 LTCM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라고 1998년 10월에 파산했었죠. 파산하고 금리 인하하고 버블이 왔던 것처럼 네. 지금의 미국 지방은행 망한 것과 연준의 QT 종료 및 미국, 중국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하는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았어요. 자, PS 23년 초 엄마한테 하이닉스 사라고 해서 83,000원쯤 평단으로 사셨는데 수익률 500%가 넘었다네요. 물론 안 팔고 계신 우리 엄마가 초초고수이지만 저도 몇 년치 효도한 것 같은 느낌이네요. 와, 네, 우리 찬이님이신데 네, 대단합니다. 그 어머님도 대단하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 이게 닷금 버블 때처럼 되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닷금 버블 때 2000년도에 페드가 금리를 6.5까지 올렸었거든요. 예, 그런 거 감안을 하면 당시에 마지막 불꽃을 만들었던 게 이 98년 이 LTCM이 망했던 이유는 바로 2달 전에 있었던 98년 8월에 있었던 러시아 디폴트였었고요. 네, 그때 나스닥이 한 2008, 900 언저리까지 갔다가 LTCM 망하는 바람에 네, 그러면서 2000포인트까지 그러면 거의 뭐 3000에서 2000까지 빠졌으면 그죠? 33% 이렇게 빠지는 건데 그 정도 빠지고 나서 그때 당시에 그린스펀이 금리를 3번 정도 내려줍니다. 그 금리를 내리면서부터 랠리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2000에서 5100까지 나스닥 지수가 98년 10월부터 네, 2000년 3월까지 네, 불과 1년 한 6개월 만에 그렇게 지수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에 또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은 돈 푸는 거라 했잖아요. 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그런 버블이 있을 수도 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문 기사에서 이번에 이 유동성 관련된 기사를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네, 신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모든 자산 가격이 뛴다. Everything Rally. 전 세계 금융시장이 전례 없는 Everything Rally를 맞았다. 이 Everyone, Everything은 이게 뒤에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해서 네, S가 붙어야 된다. 뭐 이런 영문법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금값은 온스당 4,0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고 가상자산 대표 주자 비트코인은 어느새 12만 달러 선을 넘어섰다. 미국 증시뿐 아니라 코스피 지수도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동시에 급등하는 이례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인데 월가에서는 비관론자의 항복, Surrender of the Bears 라는 진단까지 나온다. 네, 제가 이번 10월 전망에 Bears Capitulation 이렇게 10월 전망 잘 모르겠다. 네, 잘 모르겠다라고 하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렇게 비관론자의 항복 이런 진단까지도 있네요. 자, 글로벌 자산 시장에 에브리띵 랠리가 도래한 것은 세계 주요국이 확장 재정 정책을 펴면서 돈 풀기에 나선 데다가 화폐 가치 하락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인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투자자들이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란 화폐 가치의 질적 저하에 대비한 투자 전략인데 높은 정부 부채 부담에 중앙은행 신뢰까지 흔들리며 투자자들이 달러 등 기축통화를 대체할 다른 자산을 찾아 피신하고 있다는 의미고 한편에서는 실물 경기는 둔화하는데 자산 시장만 화랑을 보이는 이 비정상적인 형국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투자자들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근데 이 실물 경기는 안 좋은데 자산 시장만 화랑을 보이는 이런 건 너무너무 자주 있죠. 코로나 때도 똑같은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실물 경기 이런 거 보면서 주식시장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자, 에브리띵 랠리의 주역으로 단연 금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금은 전통적으로 최후의 피난처로 불리지만 이번에는 에브리띵 랠리를 이끄는 핵심 상품으로 급부상을 했고요. 자, CME에서 12월 인도분 금선물이 3.3을 올랐다. 뭐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내년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고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도 지난 10월 7일 12만 6천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근데 어제는 빠졌죠. 좀 이따가 금 얘기도 나옵니다. 자, 금값과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는 것은 투자자들이 달러 등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해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실물이나 대체 자산을 대규모로 매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안전자산 수요가 아니라 화폐 신뢰 붕괴에 대한 해치 수단 성격이 짙다는 의미다. 중앙은행들이 경기 둔화 우려 속에 통화 완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에는 유동성이 넘쳐나고 채권 수익률이 낮아지고 현금의 구매력이 인플레이션에 녹아내리자 투자자들이 무엇이든 오르는 자산으로 몰려든다는 분석인데 위기 회피 수요와 유동성 랠리가 맞물린 이례적 현상이라는 의미다. 금융시장 전반에 퍼진 유동성 랠리는 AI 붐과 결합해서 주식시장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자, 미국 3대 지수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특히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주는 AI 수요 확대에 힘입어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증시도 동반 상승을 했는데 엔저 효과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책이 맞물리면서 일본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밀려들었고요. 지난해 말에 39,894였던 니케이 지수가 48,000을 지금 돌파했습니다. 증시 랠리가 국경을 가리지 않고 확산하는 모습이고 시티은행은 최근 이번 랠리는 과거 버블처럼 단순 투기라기보다 구조적 자금 이동의 초기 국면일 수도 있다면서 버블은 아직 젊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스피도 고공행진하는 모습이고 지난해 말까지만 하였더라도 2,400선에서 횡보했지만 올 초부터 급등하더니
이 10월 15일 3,65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역량으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된 역량이 큰데 에브리띵 랠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코로나 직후에도 세계 주요국 정부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돈풀기에 나서면서 유동성이 주식, 금, 그리고 원유 등 대부분 자산 가격을 밀어 올렸고 2020년 4월부터 12월 말까지 S&P 500이 54%, 나스닥이 73%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에브리띵 랠리는 다소 다른 양상이라는 분석인데 저금리와 양적 완화가 맞물렸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고금리 시대를 거친 후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강화세로 작용하면서 투자자들이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를 강화하고 있다는 진단이고요.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고용은 정체되고 실물 경기는 둔화하는데 자산 시장만 화랑을 보이는 건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미국 억만장자이자 헤지펀드의 거물인 폴 튜더 존스는 현재 시장은 1999년 닷컴 버블 직전의 모습과 닮았다고 꼬집었고 당시와 마찬가지로 기술주가 급등하고 투기적 행태가 과열됐다는 분석인데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 역시 AI 산업은 지금 산업형 버블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고 AI 투자가 실체를 만들기 전에 자본이 빨리 쏠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참 이런 에브리띵 랠리에 아파트 가격도 최근에 올라가고 있고 매년 정부가 저는 어느 정부가 됐든 이 부동산을 잡아야 된다. 뭐 이걸 큰 사명으로 근데 아니 물가가 오르면서 이렇게 모든 게 다 올라가는데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이제 공급을 해주고 또 하나가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근데 3년 전, 5년 전에도 이 얘기를 하면 꼭 부동산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 젊은 세대들한테 집값 고점에서 다 떠넘기려고 그러냐.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시각에서는 이제 빠진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물가 돈이 녹는 거잖아요. 돈이 녹으면서 화폐로 표시되는 자산은 공급 과잉에 있는 자산이 아니면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진짜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을 과잉 상태로 만들면 됩니다. 공급을. 근데 그 공급을 과잉 상태로 만들면 되는데 공급이 많이 나오게 하면 되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책들 부동산 진정책 보면 공급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그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못 내놓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용적률이나 뭐 이런 것 해서 집이 부족한 동네에 집을 또 못 짓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눈덩이 국가부채 탈화폐로 해결되나? 이런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에브리띵 랠리 계속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르는 이 에브리띵 랠리는 지난 21년과 24년에도 나타났고 이번 랠리는 과거와 달리 정치 경제학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는데 특히 달러 등 기축통화국마저 화폐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졌다는 점에서 과거 랠리와 구분이 되고요. 주요국 정부가 막대한 공공부채를 사실상 인플레이션으로 해결하는 시도도 잇따른다. 화폐를 버리고 자산을 사는 탈화폐 흐름이 시간이 갈수록 심화할 것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 진단이다. 여기서 이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동안에 많은 비관론자분들이 얘기하는 게 부채 위기잖아요. 부채 위기.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곳은 미국 정부잖아요. 5경 정도 되죠. 37조 달러 정도의 부채가 있으니까. 근데 그
부채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돈을 더 찍어가지고 부채 갚아야 되는 돈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다고 제가 거의 10년 내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부채가 많은 미국이 자본주의에 지금 패권을 쥐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돈을 풀어서 채무자잖아요. 채무자하고 채권자 중에 인플레이션이 오면 누가 유리하죠? 네, 채무자가 유리해지죠. 그 인플레이션을 미국이 계속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부채로 위기가 오겠죠. 그 위기는 보통 우리가 이 투자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돈을 가지고 ROI가 안 나오는 어떤 자산이 아니라 소비, 옛날에 우리 카드 사태처럼 돈을 빌려서 흥청망청 쓰면 그 쓴 돈이 이자가 붙어서 그 비용으로 계속 다가오지 그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랬을 때는 위기가 오지만 내가 돈을 빌려서 그런 우량 자산에 투자를 해놨다 하면 미국이 쓰는 전략이 보면 다 그 돈을 찍어내가지고 그 막대한 그 부채로 엄청난 자산을 취득합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영주권이 가장 잘 나오는 분야가 스포츠, 예술 등등 과학자 이런 쪽은 하면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엄청난 유무형의 자산을 돈을 찍어서 취득하고요. 그리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 부채를 줄이는 방법으로 돈 더 찍어가지고 근데 아르헨티나 같은 그런 미국의 내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공산품들을 걔네들이 찍어낸 달러를 가지고 수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물건이 들어오고 돈이 빠져나오죠. 그래서 한마디로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물건을 사오잖아요. 사람을 데리고 오고 자산을 취득하고 미국의 빅파마들이 뭘 하죠? 라이센싱 인을 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신약을 개발하면 그 IP, 지적재산권을 팔고 미국은 그걸 사고 그렇게 해서 계속 미국은 자산을 취득하는 나라예요. 거기서 우리가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답이 있는 겁니다. 이 인플레이션 시대. 요즘은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많이 스마트해지셔가지고 자산을 취득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부채 위기 이러면서 부채 폭탄이 터질 거야. 그러면서 와장창 무너질 거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년에 한 번씩 그 부채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자산 가격이 지나치게 비쌀 때 거품에서 지나친 레버리지 일으키면 반드시 또 깨고 탈탈 털고 넘어가죠. 그 얘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신문 기사 읽으면서도 좀 얘기를 좀 해달라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자, 요 좀 긴 내용이긴 한데 자, 첫 번째 이 기축통화마저 불신 결국 달러도 못 믿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미국은 제조 부흥, 무역 수지 개선, 실질 부채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달러 약세를 일정 수준 용인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죠. 무엇보다 막대한 무역 적자 해결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방아쇠를 당긴 관세 정쟁으로 달러 패권에 또 균열이 생긴 것도 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무역 적자에 시달렸지만 오히려 이는 세계 경제의 기축 통화인 달러를 퍼뜨리는 통로 역할을 했고요. 미국의 무역 적자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는 무역 흑자가 되는 겁니다.
자, 한국 등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으로 수십 년간 막대한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미국 금융시장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죠. 예, 미국 국채를 사주고 미국 주식도 사고 제조 경쟁력 후퇴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소비를 기반으로 고도 성장을 누린 배경이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달러를 벌어들이고 그 돈을 벌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제일 좋은 거는 미국 기업 그리고 세계적으로 달러를 많이 벌어오는 우리나라 기업 주식을 사는 게 제일 좋고요. 아, 주식은 나의 성격하고 너무 안 맞아. 안 맞아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거나 금에 투자하시거나 아무튼 그렇게 자산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밑에 쭉 보면요. 100조 달러 돌파한 글로벌 부채라고 되어 있는데 야, 이 선진국 밑에 갈색이 선진국인데 이게 조 달러인데요. 선진국,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다 해서 100조 달러가 넘네요. 아까 미국만 37조 달러라고 했는데 그리고 급증하는 한국의 국가 채무 여기도 있잖아요. 1788조 9천억 한 1800조 네, 우리나라 돈입니다. 이거는 1800조 정도 되고 몇 퍼센트는 아마 GDP 대비겠죠. 예, GDP 대비 비율입니다. 한미 기준금리 추이고 10년물 국제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 뭐 등등 얘기 있습니다. 자, 정부 부채가 늘면 물가는 올라간다. 그렇죠. 네, 정부가 채권을 찍어가지고 자, 실질금리 Real Interest Rate 하락도 최근 이 Everything Rally 배경으로 지목이 되는데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값입니다. 네, 명목금리 이 큰 R 대문자 R 이꼴 실질금리 스몰 r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네, 그래서 큰 R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앞으로 가져와서 빼면 실질금리가 나옵니다. 화폐를 보유할 때 누릴 수 있는 진짜 이자인데 가령 명목금리가 4%여도 물가 상승률이 3.5면 실질금리는 0.5에 불과하고요. 실질금리가 0% 이하로 떨어지면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오히려 손해입니다. 자, 최근 글로벌 금융권 실질금리는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이고요. 미국의 경우 10년물 국채 명목금리가 4%대이지만 물가 기대치가 3% 안팎 수준까지 올라서 실질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최근 10년물 물가 연동 국채 이 팁스 금리로 측정이 되는 실질금리는 1.7% 수준에 그치고요. 한국 역시 실질금리는 제로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가 연 2.5%의 거래를 마쳤고 9월 소비자 동향에 따르면 향후 1년, 3년,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모두 2.5%이기 때문에 한국의 지금 실질금리는 제로금리입니다. 자, 실질금리 하락은 각국 중앙은행 통화 완화 정책과 정부 확장 재정이 맞물려서 가속화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는데 페드와 한국은행 모두 경기 둔화 우려를 예의주시하며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하고 이런 가운데 각국 정부는 감세 보조금, 인프라 투자 등으로 확장 재정에 골몰하고요. 특히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 정책이 명목 금리를 낮게 묶어두는 가운데 재정 지출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밀어 올려서 실질금리를 떨어뜨린다는 것이 학계 진단입니다. 이준상 성균관대 교수는 여러분들이 쓰신 이 공저군요. 재정 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논문은 정부 부채가 1% 늘면 소비자 물가는 최대 0.15% 오를 것이라는 결과를 담았고 정부 부채와 지출이 증가하면 소비자 물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실질금리 하락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자산 가격을 밀어 올리게 돼 있는데, 첫째, 금은 같은 실물자산 보유에 따른 귀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금과 은 등 실물자산은 별다른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는 않죠. 이 때문에 실질금리가 오를 때 실물자산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크게 됩니다. 실질금리가 상승하면 분기 혹은 연 단위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 채권에다가 투자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이자를 받아 이를 높은 금리로 재투자할 수 있어서이고요. 지금처럼 또 반대로 실질금리 하락 국면에서는 현금 보유가 오히려 손해죠. 실물자산 보유 기회비용이 줄어드니까요. 대신에 실물자산의 가격 상승으로 얻을 수 있는 이 이익이 실질금리보다 훨씬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금값과 실질금리가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아마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주무시고 계실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좀 들긴 합니다. 주무시지 마시고요. 자, 또 실질금리 하락은 주식 같은 위험자산 가격을 밀어 올리게 되고, AI 기술주를 예를 들면 이런데, 실질금리 하락은 기업 가치 할인율을 떨어뜨리게 되고요. 할인율이 줄면 그만큼 기업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기술주 기업 가치를 매길 때는 수년 뒤 현금 흐름을 미리 가져와 적용을 하게 됩니다. 현재로부터 먼 기간 현금 흐름을 지금 시점으로 당겨올 때는 할인율 배수, 멀티플이 커지게 되고, 이 내용도 또 어려운 내용인데, 그 우리가 현재 가치, 내년에 받을 100만 원, 2년 뒤에 받을 100만 원, 3년 뒤에 받을 100만 원, 4년 뒤에 받을 100만 원, 100 해가지고 10년 동안 100만 원 10번 받는다. 그러면 현재 가치는 1000만 원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10년 뒤에 100만 원은 물가 상승 감안을 해보면 지금의 50만 원이 될 것 같은데 하면 지금 1000만 원이 되면 안 되겠죠. 10년 뒤에 100만 원은 100만 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10년 뒤에 그걸 할인을 얼마를 해줄까? 그게 이제 이자 실질금리 또 할인을 해주다 보니까 실질금리가 결국은 거의 빵이다. 실질금리 아무튼 그래서 이 금리하고 영향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성장주 지금은 수익이 안 나는데 미래에 엄청나게 이익이 많이 낼 거다. 이게 성장주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낼 거다 하는데 금리가 엄청 높아 버려요. 그러면 미래에 이익이 많이 난다라고 하는 미래로 가면 갈수록 할인율이 더 높아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는 금리가 떨어질 때 성장주가 올라가는 원리가 바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극단적으로 가정을 해보면 됩니다. 그 할인율이 100%냐 아니면 빵이냐. 자, 원인 3, 마르지 않는 유동성, 금리 인하 기대로 다시 증가. 자, 지난 8월 기준 미국의 이 M2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나 늘었어요. 23년에서 24년 역성장 구간에서 벗어나서 유동성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통화지표는 크게 현금과 협의통화 M1 그리고 광의 통화의 M2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이 광의 통화는 협의통화에 해당되는 현금하고 요구불 예금에다가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등도 더한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8월 통화 및 유동성 동향에 따르면 이 8월의 M2가 전월보다 1.3% 늘어난 4,400조나 됩니다. 와, 4,400조.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보통 보면 저거 누가 살 건데 우리나라에 돈 없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 M2 4,400조나 있다고 합니다. 현금, 요구불 예금, 그리고 정기 적금 같은 거 다 합친 게 4,400조. 통상 M2 증가율이 7%를 넘었으면 시중 유동성이 증시와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이 된다.
예, 되게 좋은 기사니까요. 네, 요 기사 한번 다시 한번 쭉 한 번 더 읽으면서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금값. 고공행진 멈췄다. 금값 하루 새 5% 급락했습니다. 5년 만에 역대급의 낙폭인데, 자, 최근에 제가 금치 프리미엄 그리고 투자를 아주 잘 못하는 휴먼 인덱스 같은 친구가 최근에 금 투자했다고 막 자랑을 하는 게 이거 약간 꼭지 냄새인데 그 얘기를 그저께도 말씀드렸는데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21일 동부시간 1시 45분 금 현물 가격이 온스당 4,115달러로 전장 대비 5.5% 하락했고요. 자, 이는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 8월 이후 일간 기준 최대 하락폭입니다. 장중 6.3% 내린 4,082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자, 그러면 항상 제가 2020년 8월에는 그러면 어땠었지? 예,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코로나 때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의 레이 달리오께서 현금이 트래시가 된다고 하면서 금을 사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현금이 달러가 트래시가 된다면 제가 그때 달러가 트래시가 되는, 저도 그때 페드가 엄청나게 돈을 풀떼고 제로금리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자산 가격에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그럴 때는 위험 자산을 사야 되잖아요. 위험 자산을 공격적으로 질러야 되는데 근데 뭐 주식보다는 금을 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금은 아닌 것 같은데 좀 그랬었는데 금값이 처음에 오르다가 나중에 8월 이후 이렇게 급락을 했고 그리고 한 1년 뒤 2년 뒤 주가가 21년 말까지 어마무시하게 올랐는데 그죠?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안 올라가가지고 레이 달리오가 굉장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금값 한번 볼까요? 시장 지표에서 금 시세, 국제 금 시세. 여기서 5년 차트, 10년 차트로 보는 게 나올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러면 2020년 8월이래 했잖아요. 요때가 2020년이네요, 보니까. 요때 꼭지치고 하락하면서 보시면 21년, 22년. 와, 2년 동안 그냥 그래서 요 21년 말까지 주가는 어마무시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주가는 어마무시하게 올랐는데 금값이 여기서부터 그러고 나서 22년 말부터 다시 지금 금값이 올라서 이렇게 랠리가 왔습니다. 언제 이후로 가장 큰 낙폭이다 이랬을 때는 과거 그때 낙폭이 그 정도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좀 찾아보는 게 좋고 그때 당시에 주변 상황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좀 비교가 되죠. 그때는 누가 금사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었잖아.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레이 달리오가 그래서 그때 금 투자 많이 하셨어요. 금 투자 많이 하셨다가 고생하셨죠. 반면에 그때 당시에 그러면 나스닥 한번 볼까요? 10년 차트. 요때 2019년 코로나 있고 요때죠. 20년 8월 달에 살짝 꺾이는 듯 하더니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빠졌다가 다시 자, 금 관련 기사 보다가 잠시 이제 차트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자, 전문가들은 정치 경제 여기 밑에 그냥 읽죠. 전문가들은 금값 급등 이후 단기 차익 실현 심리와 미국 기업들의 호실적에 따른 위험 자산 선호 회복이 맞물리면서 금값이 급락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주요 금 매수 주체인 인도가 최대 힌두교 축제인
디왈리를 맞아 휴장한 점도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래요? 올해 들어 금보다 더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했던 은값은 이날 낙폭이 더 컸는데 국제 은 현물은 이날 같은 시간에 7.6% 하락했고 백금 가격도 5% 하락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9월 CPI에 주목하고 있고요. 연준이 28일, 29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를 앞둔 가운데 CPI는 통화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은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이 실질금리가 하락할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한편 국제금가 급락 영향으로 한국거래소의 금값도 7% 빠졌다. 네, 그러면 다시 또 은 가격은 어떻게 됐는가? 네, 궁금하죠, 그죠? 네, 시장 지표로 들어가서 국제금 시세에서 은 가격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 다 있습니다. 네, 10년 차트에서 요때 요때 금이 고점 쳤을 때랑 똑같아, 그죠? 그러면서 옆으로 기다가 확 빠졌다가 또 올라오는 듯 하다가 금 가격이 22년 말부터 아까 쭉 올랐는데 은 가격은 24년 초까지 옆으로 기다가 24년 요 2, 3월부터 오르시기 시작해서 최근에 이렇게 올랐고요. 1년 차트로 보면 최근 3개월 차트 볼까요? 53.3 찍고 지금 요렇게 빠지고 있네요. 금 가격 올라가고 은 가격이 그 다음에 쫓아오면서 사람들이 나중에 은을 사는 경우도 많은데 이 빠질 때 은 가격이 베타가 되게 큽니다. 많이 빠집니다. 많이 빠지니까 네, 꺾였다 싶을 때는 네, 은 투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21세기 원유 제2 히토류 쇼크. 야, 이게 스페셜 리포트로 되게 좋은 내용인데 내용이 엄청 깁니다. 자, 내용 대충 좀 볼게요.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갈등이 관세에서 핵심 전략자산 히토류로 옮겨가면서 한국 첨단 산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이 희귀한 흙이라는 의미의 히토류. 그래서 희귀한 흙, 토. 그래서 rare earth잖아요. 이 부분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산업 등에 포괄적으로 쓰이는 핵심 소재이고 전자제품은 물론 이 광학, 유리, 금속, 첨가제, 신재생 에너지 등에도 쓰여서 첨단 산업 비타민, 4차 산업의 쌀로도 불립니다. 중국이 미국의 이 아킬레스건인 히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로 대중 고율 관세에 맞불을 놓자 우리 첨단 산업은 관세는 물론 소재 공급망까지 전방위 영향권에 접어들게 됐고요. 이번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에 한국 성장 동력인 AI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분야 등에서 선단 공정 지연은 물론 감산 등 실질적인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팽배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 중국 내이멍구의 한 광산에서 기계가 히토류 광물이 포함된 흙을 파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중국은 지난 10월 9일 총 6건의 문서를 통해서 히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를 공식화했고요. 히토류 17종 가운데 기존 통제 대상이었던 7종을 12종으로 확대했습니다. 중국산 히토류나 관련 기술을 이용해 생산된 해외 제품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시켰고 앞으로는 제품 내 중국산 히토류 비중이 0.1% 이상이거나 중국의 채굴, 정련, 분리 기술이 사용된 경우에 해외 기업이라도 중국 정부 사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야, 0.1% 이상. 중국산 히토류 비중이 0.1% 이상이면 그냥 전부 다 허가를 받도록 한 거네요. 그죠? 자, 이번 조치는 그동안 중국 내에서 해외로 반출되는 히토류만 관리하던 기존 체계를 넘어섰고요. 미국이 반도체 제재에 활용해온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을 사실상 역으로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
또 중국은 히토리의 군사적 용도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는데 군사용이 아니더라도 최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히토리에 대해 개별 심사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는 명목상 자원 관리 조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기술 봉쇄, 고율 관세에 대한 맞불 조치로 해석됩니다. 히토리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희귀해서가 아니라 원소 주기율표인 원자번호 57에서 71번까지인 이 란타넘, 세륨, 프라세오디움, 네오디뮴 등 이 란타넘족 원소 15개에 스칸듐, 이트륨을 더한 17개의 원소가 히토리인데 란타넘족은 모두 란타넘으로 시작해서 루테늄까지 루테튬이네요. 루테튬까지 이어지는 원소로 란타넘 계열이라는 뜻에서 란타넘족이라고 부르는데 히토리의 특별한 능력은 독특한 전자에서 나옵니다. 모든 원자는 가운데 핵이 있고 핵 주변에는 궤도를 도는 전자가 있고 히토리 원소에는 특별한 궤도를 도는 F전자가 있는데 이 F전자 덕분에 히토리는 자기장과 빛, 전류 변화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금속 원소 중에서도 자석과 빛, 전류에 특별히 잘 반응하는 성격을 가진 형제들을 히토리로 보면 되고 이런 독특한 전자 배치 덕분에 자성을 띠거나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고 전류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미묘한 성질이 히토리의 산업적 가치를 만든다고 전문가들은 설명을 합니다. 자, 중국이 어떻게 이 히토리 패권국이 됐나 이게 중요하죠. 히토리는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80에서 90%를 공급하면서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데 미국이 히토리 같은 핵심 전략 자산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히토리는 지구 어디에서나 존재하지만 어디서나 채굴할 수 있는 자원은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각 속에 넓게 흩어져 있고 흙을 1톤을 파내도 얻을 수 있는 금속은 고작 몇 그램 뿐입니다. 문제는 정제 과정에서 산성 폐수와 방사능 부산물 등이 발생한다는 데 있고요. 채굴 과정이 워낙 까다롭고 환경 규제 탓에 대부분 선진국은 손을 뗐습니다. 중국은 그런데 히토리가 첨단 산업과 군사기술 전략 자산이라는 점을 일찌감치 간파를 해서 1980년대 후반에 중국은 개혁개방과 함께 이 히토리 관련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했고요. 당시 덩샤오핑 주석이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리가 있다는 말을 남겼을 정도입니다. 중앙정부 주도로 중국이 내몽골과 장시성 일대를 중심으로 광산 개발에 몰두했고 환경 규제는 사실상 뒷전에 밀렸는데 내몽골 바오터우 광산 주변은 검은 폐수로 뒤덮였습니다. 분리정년 공정에서 배출된 잔해는 인근 호수에 고스란히 쌓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멈추지 않고 1990년대 들어서 중국은 채굴에서 재련, 합금, 자석 생성까지 전 공정을 수직 계열화시켰습니다. 히토리를 채굴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가공과 응용 기술을 함께 가진 자원 패권국으로 진화했고 결국 2000년대 초 전 세계 히토리 생산 패권을 중국이 차지하게 됐네요. 중국의 히토리 수출 통제 강화는 단순한 무역 보복을 넘어서 미국의 산업, 군사, 공급망 전체를 겨냥한 공격으로 평가가 되고 미국은 수년째 탈중국을 추진하지만 히토리의 70%를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답니다. 미국은 히토리를 전략자산화하지 못한 것이 뼈아픈 패착으로 평가되는데 미국의 히토리 관련 정보 제공 업체 레이어스 익스체인지는 중국의 광범위한 수출 통제 제재는 중국의 협상 레버리지를 제공하고 중국은 수출 허가를 당근이자 채찍으로 사용하는 가운데 원자재, 반가공 중간재, 자석 부품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 특히 이번 통제 조치가 미국 군수 산업을 정조준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미국 방위 산업 기초 원료가 되고요. 히토리는
F-35 스텔스 전투기 한 대는 히토류 금속 약 420kg이 들어가고 함정 추진 모터, 미사일 유도 장치, 레이저 탐지기, 탱크 통신 장비까지 모두 이 네오디뮴 그리고 디스프로슘, 사마륨 같은 금속이 쓰인다고 합니다. 미 국방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더라도 이들 핵심 소재를 단기간에 대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출 통제 조치가 공급망은 물론 글로벌 무역 규칙 자체를 바꾸려는 중국 의도가 깔려 있다는 시선을 던지는데, 미국은 반도체 제재나 관세 부과로 완제품인 상품을 통제했지만 중국은 소재 단계부터 병목 현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점을 대내에 보이려고 하는 분석입니다. 그 밑에 이제 반도체, 전기차 등 이렇게 되면 노심초사가 되고, 잘못하다가는 첨단 반도체 장비 공급 차질이 우려가 되고, 이런 얘기들이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정제 히토류 시장 점유율인데요. 중국이 91.4,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베트남, 아까 폐수, 방사능 이런 것 때문에 선진국에서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고, 그래서 이 내용들 쭉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이 단기간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엄청난 이제 장치 산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APEC에서는 MOU 정도, 서로 합의는 하겠지만, 원칙적인 큰 합의, 중국과 미국은 서로에게 뭘 한다, 이런 식으로 건설적인 뭔가를 하는 듯 하겠지만, 미국은 중국을 견제해야 되고요. 그런데 중국이 옛날의 중국이 아닙니다. 이 히토류라는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패권 전쟁이 상당히 볼만할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있을 중국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다음은 대주주팔 계획 없다지만 흔들리는 카이. K방산이 날가를 달았는데 이 카이 한국항공우주가 제 몫을 못해 굉장히 아프게 생각한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다시 한번 카이, 이 민영화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카이를 품고자 했던 한화부터 LIG 넥스원, 현대, 롯데홈 등이 주요 후보로 꼽히는데, 대주주가 누구냐면요, 수출입은행이고, 수출입은행은 카이 주식 매각 계획이 없다고 잘라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카이가 민간기업인데요, 26.41%를 수출입은행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사실상 공기업으로 취급이 되고, 카이 사장은 다른 공공기관장 대비해서 연봉이 2배에서 3배나 높고요. 군인 공무원 출신 인사 사이에서 최고 보직으로 꼽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카이 사장을 시켜달라는 이들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정부 입김이 강하다 보니 내부 출신보다는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가 외부에서 사장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참 문제다, 그죠? 상대방 진영에서 임명한 사장을 쫓아내기 위해 외부에서 회사를 공격하는 공작이 또 이루어지기도 한답니다. 회사가 이권 다툼의 장으로 전락하면서 카이의 경쟁력은 갈수록 퇴보하고 있고, 최근 수주전에서 연달아 탈락하며 자존심을 구겼다고 합니다. 올해 4월 UH-60 헬기 성능 개량 사업에서도 LIG 넥스원과 손잡은 대한항공에 패배를 했고, 수리온, 미르온 등 화전 입기를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인데, 카이는 헬기 생산, 개발 경험을 보유한 카이가 헬기 사업에서 밀렸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상당한 이변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불만이 속출하고요. 카이는 2022년 9월 폴란드에서 FA-50 경공격기 48대 판매 계약을 맺었는데 23년 10 말에 12대 적기 납품했고, 문제는 올해 11월 납품 예정인 36대인데 제대로 납품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답니다. 방산업계에서도
FA50과 카이에 대한 폴란드 당국의 불만이 상당하다는 소문이 또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K방산 열풍으로 국내 방산업계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는 중에도 카이는 실적과 주가 모두 퇴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CEO 밸류가 중요한데 이 자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CEO가 낙하산처럼 나면 만약에 그런 자리라면 투자할 때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는 밑에 이제 뭐 민영화가 되면 한화, 뭐 LH 넥스원 이런 데서 노리고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기사는 성공은 결과, 실패는 구조. 네, 재밌는 칼럼인데 work slop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까요? 직역하면 작업 쓰레기 정도인데 SNS에서 겉으로는 완성도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쓸모없는 홀만 좋은 AI 생성물을 AI 슬롭으로 불렀는데 이 단어가 워커 슬롭으로까지 이어졌다네요. AI를 믿고 AI에 일을 시켰는데 아주 허접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결국 처음부터 다시 하느라 시간만 더 걸렸다는 자조와 푸념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업무 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기대하며 AI를 활용하기 시작한 직장과 직장인 사이에서 AI가 오히려 현장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 가디언즈는 AI tools churn out worker slop for many US employees, but the buck should stop with the boss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고 합니다. 자,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단 8.5%만이 AI 검색 결과를 항상 신뢰한다고 했고 미국 기업 상당수가 제너러티브 AI를 도입했지만 성과가 미미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가 하면 맥킨지 보고서에서는 AI를 사용하는 기업의 80%가 유의미한 수익 효과 없음 이런 응답하고 42%는 AI 프로젝트를 포기했다고까지 했네요. 그뿐인가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와 스탠포드대의 소셜미디어 연구소인 배럴업 랩스가 공동으로 미국 내 정규직 11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에서는 40%가 워크슬럽을 경험했다고 했고 한 임원은 AI가 만들어낸 자료 내 정보를 추적하고 직접 조사해 확인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결과적으로 일을 다시 해야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AI가 생산성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생산성 파괴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했습니다. 가디언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단순한 기술 실패라기보다는 조직 역량 실패로 진단했는데 제대로 직원을 교육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AI를 활용하라고 몰아대다 보니 AI를 어떻게 제대로 사용하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활용한 것이 작금의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보네요. 결국 AI 도입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조직 내부 역량을 정비하고 검증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 요 주니어 어시스턴트 개념으로 이 AI를 써야지 그냥 주니어가 AI만 갖고 하면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결과인지 아닌지를 모르죠. 그런 약간 부작용을 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